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기자회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 현실과 좀 동떨어진 거 아니냐, 국민과 동떨어진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의료개혁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의사 증원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동안 한번 여러분들 몇 년 동안 그 신문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 지금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사가 부족하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그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잡은 그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대 증원 2,000명,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리고 의료계에는 통일된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 관련 발언하면서 전 변호사님 목소리도 좀 그리고 몸집도 좀 커지시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더라고요. 아니, 윤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의료계의 인식,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목표는 다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계획이 제대로 되어서 이 모든 환자들이 그 불안에 떨지 않고, 그리고 의사들도 넉넉히 편안하게 진료를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령 의료 현장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시골의 소아과 산부인과. 무슨 환자가 없으니까 거기서 개원을 안 해요. 그리고 서울의 빅5 대형 병원에서도 가령 흉부외과, 이건 지원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들을 하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 의사들이 돈 잘 버는 피부과, 안과, 그리고 성형외과 이런 데로 다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 수가를 과연 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건가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심층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복지부도 그렇고 이런 데 대한 진지한 고민은 어느 정권 안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무조건 의사 수가 모자란다, 아마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갔던 것 같아요. 의사 숫자만 늘리면 시골의 소아과 산부인과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의 그 불만이 그런 데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은 미래가 불투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이제 의과대학 정원을 특히 가령 충청도에 있는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50명밖에 되지 않는 걸 200명으로 확 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0명들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들 그리고 이 시설들은 충분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어떻든 이제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인식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이번에 어제 노증이 된 건 문제가 뭔가 하면 한동훈 당대표와의 견해 차이예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가면 결국은 의료 대란이 계속된다.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그동안에 각 의료단체들 37번이나 우리가 이 대화를 했다. 그래서 이것저것 요구를 다 하는 걸 우리가 다 수렴을 다 했다.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언제 우리에게 의견을 수렴했느냐. 이렇게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단지 일방적인 통보만 한 거 아니냐. 네, 맞아요. 예, 의사 숫자를 늘리겠다. 과대학을 증원하겠다. 3,000명으로 5,000명으로 늘리겠다. 그것도. 이게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게 왜 5,000명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숫자도 다 근거가 있다. 과학적 근거, 합리적 수요 그리고 추계. 예컨대 10년에서 15년 뒤에 앞으로 이 친구들이 다 전문의가 돼서 실제 투입이 되려고 하면 그때는
엄청난 숫자가 15,000명이 모자란다, 뭐 16,000명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과닥을 좀 늘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번에 25학년도는 어차피 그 몇 명을 뽑겠다 이렇게 다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입시 현장에 혼란이 오면 안 되니까 2026년도 내후년. 예, 그것만 좀 유예를 일단 하자. 일단. 예,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 판단을 한 거예요. 예. 나는 그 한동훈 대표가 한 여러 가지 그 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반대도 참 많이 하지만은 이번 생각은 제법 괜찮은 생각이라는 그 판단을 했습니다. 제 이재명 나름대로. 대표도 비슷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표도 지금으로서는 이 수가 그래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그 대표의 편을 꼭 들어주는 것처럼 어제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문제는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 2,000명이 늘리는 거는 손도 대지 못한다. 이 고집을 계속 지금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가 4월 1일 날 다 말을 했지 않느냐. 왜 3,000명에서 5,000명을 늘려야 되는지 그것도 50분간이나 다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아직도 못 들은 거냐. 그래서 심지어 이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기로 30일 날 이제 오늘쯤인데 원래 만찬을 하기로 했단 오늘이었죠, 말이에요. 원래. 예, 용산에서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인천공항에 있는 이 공항공사 건물에서 한 그 연찬회에 참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의원들 다 모이는 그 자리에. 예. 108명이 모여갔는데 원래는 대통령이 작년에는 그 이제 두 분이나 참석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참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갈등을 대통령부터 노정을 했다. 뭐 물론 대통령은 내가 지금 워낙 바쁘다. 장관들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뭐 논의를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은 그걸 믿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 갈등 관계가 되니까 유난 갈등이죠. 예. 이러니까 나 밥 먹으러 가기 싫어.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삐쳤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뭐 그러지 않아도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이잖아요. 내가 그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4월 총선 직후에 23%로 추락을 했는데 그때가 지금 똑같아요. 예. 문제는 4월 총선 이후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4, 5, 6, 7, 8, 5개월입니다. 5개월이 지났어요. 이 5개월 동안 20%대 바닥을 탈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도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국민들이 나를 보고 외면을 하느냐.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신문도 다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정확히 말하면 윤 대통령만 외면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부부를 외면합니다. 모두 보수에서도 보수 왜 언론, 우리 진보 언론 부부를 다. 외면하냐. 아니, 네. 이번만 하더라도 네. 당장 윤 대통령 지지도가 확 떨어졌는데 그 중에는 국민의힘 당원들 안에서도 지지도가 떨어졌어요. 거의 7%포인트가 빠졌네요. 국힘 지지자 중에서 지지 철회를 하는 게. 그리고 보수 중에서도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5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의 인기보다 대통령의 보통은 당의 인기보다 대통령의 인기가 높잖아요. 그래야 원래는. 되는데 이게 이제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거기다가 보수 지지자들도 계속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해서 50%가 되지 않습니다. 43%예요. 이번만 하더라도 8%포인트가 빠졌어요. 오늘 갤럽 이제 발표를 보면 이걸 그 언론들이 이게 중요시하게 보도를 안 하던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수층에서도 윤 대통령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용산 대통령 비서실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늘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누가 대통령 옆에 3,000명을 5,000명으로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속삭여서 귀의 말을 해서 대통령이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조금 또 자기 의견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가. 전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저희 방송이 전 변호사님과 나눌 대화를 쭉 개괄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부터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그 중재안 얘기하셨고 이재명 대표 거기에 대해 편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갤럽 여론조사까지 저희 이 순서대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얘기를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돌아가서 의료개혁 문제. 예. 방금 누가 이렇게 보고를 했을까 얘기하셨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어제 의료 현장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료 현장 가봐라. 지금 문제 몇 가지 있지만 원활하게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현실 인식 당 내에서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달나라에 사시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요 당장 예. 이게 내가 참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암으로 거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 또 혹은 그렇지 않고 빨리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시간을 다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있지만 그 의사들이 수술을 보조를 해줄 전공의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PA 간호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 간호법을 제정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게 능사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의사들이에요. 옆에서 같이 메스를 잡아주고 할 의사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합니다. 지금 가령 그 빅5 병원에 가보면요. 요사이 환자들이 없어서 조용합니다. 왜 환자들이 없느냐. 수술 일정이 다 뒤로 밀리고 진료 일정도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응급실 아니라 그 입원해 있는 환자들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가령 영국 같은 나라는 NHS 시스템, 내셔널 헬스 서비스 시스템 때문에 가령 암 수술만 하더라도 위암 수술 같은 것만 하더라도 하루에 전문의가 2번밖에 하지 않아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우리는 7, 8차례를 하는데 이러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한국으로, 이스라엘로, 미국으로 갑니다. 그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빅5 병원에 가보면 유럽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의사를 찾아서 온 환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텅 비어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에 심장 수술을 좀 할 수 있는 의사는 10명이 안 된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의료 현장에 파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지 의사 수가 모자라서 그러냐. 그건 아니거든요. 가령 시골에 자꾸 산부인과 의사 없다 이 난리를 치는데 시골에 개업을 할 산부인과 의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시골에 젊은 부부들이 살지를 않는데 예. 누가 있겠어요? 시골에 개업을 하면 밥굶기가 다 알맞는데 이래서 이 의료 체계는 새로 어떻게 진지하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료 가령 응급 환자가 시골에 뭐 특별한 과가 없는 데서 예. 환자가 발생을 하면 어떤 체계를 어떻게 수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단지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은 의사들 숫자 늘리고 수가 조정하고 예. 이러면 모든 게 다 편해진다. 모든 게 평화로워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안 보고를 참모들한테 받을 거란 말이죠. 대통령실 내부에서. 혹시 참모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보기에는 의료 현장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네. 이런 현장들만 노출해 준 것은 아닌지 그런 보고만 올라간 것은 아닌지. 어제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응급의학과 여기에 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수가 문제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걸 조정을 하고 해야 되지만 예. 지금 과연 우리나라 응급실 체계가 제대로 좀 돌아가느냐. 가령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친구의 딸이 저쪽에 동해안에 가서 보고를 잘못 먹어서 갑자기 이제 보고 중독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보고도. 위험하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지고 예. 아주 예를 먹었어요. 근근히 이제 의료원에 수용이 돼가지고 주사를 맞고 뭐 하고 이래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완전 말도 못할 정도로 마비가 되어 오니까 예. 얼마나 본인은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또 싣고 가는 이 택시 기사는 얼마나 더 당황을 했겠어요. 그래서 119에 연락을 했는데 119에 연결을 시켜서 찾는데 병원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전 변호사님도 그 얘기를 들으신 거군요. 예, 그래서 이게 응급체계 문제는요, 사실은 이게 복지부에 나는 조경 장관 같은 분이 어제도 인천에 가서 예. 왜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려 한 80분간 이렇게 연설을 하고 강연을 했다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아마 이 한 대표는 나 바쁜 일 있다면서 빠져버린 모양이에요. 사실 그 질문 바로 던지려고 그랬어요. 예,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원래 본인은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물론 잠시 빠졌다. 예, 하지만 예. 용산에서는
거꾸로 박인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가지 않는 대신에 대통령의 결정은 옳다는 걸 108명 그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에게 설파를 하기 위해서 조기용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이주호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에 수석 1명 이렇게 파견을 해가지고 80여 분간 그 강연을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나온 질문들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의문과 다 똑같은 질문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했던 질문들은. 근데 과연 나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의료 소비자들이잖아요. 예. 이 아픈 환자들만큼 저 화가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집안에 이런 어떤 그 아주 중병을 선고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큼 화가 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의사들 숫자를 놓고 과연 윤 대통령이 저렇게 혼자서 고집을 피울 일인가. 가령 한동훈 대표가 자 2025년은 그렇다 치고 2026년도는 잠정 유예를 해서 일단 대화의 물꼬를 틉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받아주면 안 됩니까? 그거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글쎄요. 그런데 일절 그거는 막 거론하지 마라. 안 돼. 이거 5천 명 늘리는 것은 이미 확정된 거야. 아니 그래 사실 손도 될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의사단체와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할까 승패의 관점에서 너무 이기고 지는 문제, 개혁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중간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방금 응급실 뺑뺑이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 의료계 의견 수렴을 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의료계 이런 단체도 있고 저런 단체도 있고 뭐 온갖 단체들이 있어서 해서 뭐 37번이나 만나서 얘기들을 했다. 예. 그건 아니죠. 의료계에도 의협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 협의회가 있고 아주 중요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데스크에 모여서 뭐 삼각 데스크도 좋고 원형 테이블도 좋고 이렇게 결론이 날 때까지 토론을 하면 문제점이 다 나오겠죠. 지금 사실 의료계에서도 사실은 의대 중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겉으로는 하고 있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만나보면요. 아니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열려있대요 사실은. 저도 많은 의사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령 3,000명을 5,000명을 늘리면 교육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년에 당장. 가령 지금 충북의 모 대학이 뭐 한 50명 하다 200명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시설이 어디 있느냐. 그 친구들이 의과대학 졸업하면 다 인턴 레지던트 하러 다 서울에 다 올라온다. 어차피. 그 시골에서 뭐 시골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교훈을 할 의사들 거의 없다. 시골에서 그 전공의를 할 사람도 거의 없다. 전공의 할 시설도 없다. 이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말했지만 이 국가 의료체계 시스템을 처음부터 새로 짜야 되는 게 아니냐.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떤 전 변호사님 요 문제와 관련해서 의료 지금 공백 어떤 데는 의료 대량 붕괴 이런 얘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짧게 이 질문만 왜 붕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요한 중병에 걸린 환자들은요 이게 대란이고 붕괴입니다. 본인이 지금 치료를 못 받고 있잖아요. 다수의 국민은 그렇게 느끼는데 그렇다면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대안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한동훈도 이번에 뭐 여야 대표 회담 한다면서도 거기서도 아마 이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실 완강하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실이 조금 물러서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대통령실이 단순히 물러난다는 것보다 귀를 열어야죠.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특히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은 귀를 확 열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다 수렴을 해서 그걸 대통령께 요약적 내려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님 사실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다 그래도 지식을 갖고 해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다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비서들이 적어 올리는 걸 가지고 이건 아니다. 물론 그런 엉터리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 역사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난 지금 윤 대통령이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윤 대통령이 그 참모들이 그렇게 제대로 이 의견을 올리면 뭐 제대로 그걸 이해를 하고 그 이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는요 생각지도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늘 테이블 위에 올라오거든요. 예. 그럼 본인이 그걸 고독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한 번 본인이 결심을 하면 그게 뭐 최종적인 결심이라고 믿었는지 일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아니 국민에게 완전히 격정적인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예. 그렇게 격정적으로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대통령이 왜 우리가 거꾸로 대통령에게 물어야 될 걸 대통령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렇게 격정적으로 토론을 할까. 그럴 정도로 지금 집권 여당이나 또 혹은 전문가 그룹에서 대통령과 담을 쌓았느냐, 대통령과 적이 되었느냐. 난 그건 아닌 거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조금만 마음을 열면 모두 다 다가와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게 됩니다. 그거 어떤 그 프로세스를 네.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저렇게 계속 담을 쌓을까? 대통령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완곡하게 표현하시는 거죠? 달라져야죠.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도 아셔야 됩니다. 총선 이후에 지금 만 5개월이 지나도록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면접조사예요. 네. 그러니까 엉터리 조사가 아닙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뭐 한두 분이 아니고 변함없이 30% 미만, 최하 21%, 최고 뭐 26%입니까? 뭐 29%까지 올라갔죠. 예, 맞아요. 기억나요. 예, 이러니까 30%를 못 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30%가 사실은 마지노선이에요. 그 마지노선을 뚫고 내려가서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 5개월 동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용산 대통령실에 이걸 비상시국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전 변호사님 말씀도 데이터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김문수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바로 그날 임명을 했습니다. 야당의 반응이 역시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 중심에는 역사관 논란이 있는데 관련 자료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지난 청문회에서 김문수 장관의 발언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나라가 망했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망국이라고 표현하죠. 이 민중의 언어로 표현하긴 합니다. 이런 분들 대체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 뒷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겠죠. 무슨 당시의 국적이 있느냐.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 표현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시 국적 일본 이 표현은 피해자의 언어가 아니라 가해자의 언어라는 지적입니다. 전 변호사님.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역시 이렇게 되면 홍범도, 김원봉, 김좌진 일본인 돼서 내란범 된다, 테러리스트 된다 이런 얘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데 왜 조국 혁신당에서는 하필이면 뭐 김좌진 장군은 모르겠습니다만 홍범도에다 김원봉까지 거론을 합니까? 난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예. 이 김문수 장관이 참 오해를 하기 알맞는 표현을 쓰긴 썼어요. 뭔가 하면 뭐 일본 국적이지 무슨 국적이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잖아요. 나라를 잃은 국민이니까 가령 이스라엘 그 지금 국민들이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뭐 독일에 살았다고 해서 그게 독일 국적이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이스라엘에 지금 가 있는 그분들 뭐 후예들입니다. 기분이 더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 비슷한 얘기로 가령 대한민국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19 이게 우리 독립 과정을 그 보는 사관은 참 다양합니다. 이 민족 사관 또 있고 또 다른 사관 또 있고 뭐 아주 다양한데 1919년 3월 1일 뭐 오등원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의 자주민 이름을 선언하노라 이래 김일성립 선언문을 읽었단 말이에요. 최남선 선생이 쓴 걸. 네. 그러면 그 민족대표 33인이 그 선언문을 읽음으로써 그날 우리가 독립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정신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날은 맞는데 그 독립을 완성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건국을 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가령 우리가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으로 습격한 날을 프랑스 혁명 때 습격한 날을 프랑스의 공화국 건국을 한 날이다. 네. 이 건국 기념일로 하는 것은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물론 나폴레옹 왕정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 프랑스의 거대한 공화정이 그때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5공화국까지 올 때까지 전혀 그 뿌리가 박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상징적인 날이 없을까? 가령 테니스 코트의 선수의 날을 할까? 뭐 이러다가 결국은 민중이 봉기를 한 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날을 건국 기념일로 한 거예요. 예, 사실은 건국 기념일 있는 나라가 몇 도 안 됩니다, 실제로. 건국 기념일을 그 가진 나라는 얼마 안 되지만 독립 기념일까지 포함해서 하면 거의 문명국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걸 자세히 보면요, 가령 미국도 있고 영국, 뭐 왜 영국 같은 경우는 천연왕국이니까 네. 없죠. 다 있습니다. 이 건국이란 표현이 참 좀 아니죠. 어렵다. 나는 이 건국이라는 표현을 두고 왜 이건 뭐 1919년 3월 1일 날 건국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상해 임정 때를 그 19년 3월 말이죠. 네. 예, 3월 23일입니까? 그때를 건국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는 또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 나라가 예. 없어진 적은 없다. 그러면 개천절이 건국절이죠. 나라가 없어진 적은 없다. 나는 네. 그 우리 자유민주주의로서 대한민국이 출발한 것은요. 왕정으로 복구하지 않고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났잖아요. 그다음 미군정이 3년이 있은 뒤에 조선 왕정으로 복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잎은 군주제든 뭐든 왕국으로 복구를 하지 않고 다시 그 돌아가지 않고 자유민주 국가로 예. 이 4월 48년 5월 10일 날 총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만 20세 되는 모든 남녀들에게 보통 평등 선거를 실시하는 획기적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국가로 하고 그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유진호 박사가 기초를 했는데 전 변호사님? 거기에는 보면 3.1 운동으로 그 이제 3.1 운동으로 건립된 상해 그 임정의 법통을 개정한다고 돼가 있어요. 예. 임시정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 변호사님이 1919년부터 48년까지 쭉 이 과정 자체를 하나의 건국으로 예.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예, 제가 그렇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 그래서 질문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한다고 우리 국민이 합의를 하는 게 뭐가 그게 친일파고 매국노입니까? 나는 그게 이해를 알겠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전 변호사님. 48년 8월 15일 건국했습니다. 이러면 그게 어떻게 갑자기 친일파가 돼요? 제가 오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예. 깊이 할 건 아니니까 이 질문은 꼭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사 중에서 꼭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장관을 굳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분들 많을 거잖아요. 꼭 하필 김문수여야 됐을까? 이런 의문들.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할게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내가 우선 노동부 장관으로 내가 집권 초기입니다. 이 초대 내각을 만들 때 누구에게 노동계획을 부탁을 할까? 이 노동 유연성을 확보를 하고 노동 경직성을 좀 깨부수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이 노동 현장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 나는 아마 장기표 선생 그리고 김문수 지금 현 장관 이런 몇몇 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그 전문가 물론 국회의원 중에 노동부에 오래 근무를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보수적 있는데 가치를 가지면서도 노동에 대해 잘하는 분은 그 정도 생각. 그렇죠. 그리고 노동 계획을 할 최소한의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가 있어야죠. 이 노동 현장을 뭐 아는데 그냥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이라면 그 사람 장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그 노동 경제성은요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노동 유연성은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이러니까 일자리를 안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가 한 200만 개, 전체 일자리가 한 400만 개가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꼭 다른 분을 찾으면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아까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런 인사들 논란들 특히 역사 관련된 그 부처 장들을 앉히면서 꼭 이런 인사들을 앉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점수를 지금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요 나는 뭐 김문수 장관하고 별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이제 서울 상대를 다니다가 노동 현장으로 뛰어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그 부인도 그 노동 현장에서 만난 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김문수 장관 그리고 지금 아주 뭐 중병을 앓고 계십니다만 장기표 그 선생 그런 분들만큼 우리나라
이 좌파들 그리고 노조들 그리고 노동 현장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측이 사측과 그 노측의 어떤 갈등에 무엇이 핵심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봐요. 전문성 때문에 전문성도 그렇고 선택 여지가 없다. 그리고 예. 이게 결단력, 예. 뭐 어떤 정직함 이런 걸로 봐서 나는 이분 인사는 잘 됐다고 봅니다. 나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예, 저 김문수 장관도 좀 이제는 유연하게 해서 지금 이제 왜냐면 정권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 계획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노동 계획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그 정권 재창출이 되느냐 여부도 아마 달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이 경제가 한국 경제가 추락을 하느냐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버리느냐 아니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G5, G2까지 올라가느냐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예. 사실은 지금 노동 계획에 달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예. 다양한 현안들 대통령 국정브리핑부터 김문수 장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